그러니까 아니, 제 딸에는 진짜 열심히 막 줄 치고, 막 노란 줄 치고 이러는데, 또서는 생각이 안 나. 야, 참 심각한 문제를. 22장 381쪽이죠. 지금은 삶의 결실을 논의하에 있다면 재배법을 논의할 차례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역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덕을 획득하는 방법 및 수단에 대한 얘기. 다음 페이지 보면 381 카토에 대해서 소카토죠. 연소카토라고 이게 번역하는데 소카토, 카토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데카토, 소카토 이렇게 하는 사람 소카토죠. 두째 줄에 보면 카토는 철학에 맞춰 살았다. 즉 그는 철학자처럼 말하였던 것이 아니라 철학자로서 살았다. 재밌는 표현이 여섯 번째 줄에 모든 인간이 세네카가 한 말이죠.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도 삶 전체를 고려하는 사람은 없다. 히포크라테스의 아프리즘이야말로 길들은 삶을 만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정신이 병든 자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나 도덕 철학이 현명한 시종처럼 겸손한 하녀처럼 신학에 봉사할 수 있다면 이 독실한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은 도덕 철학이 그 신학에 신으면은 참 좋겠다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83쪽에 밑에 여섯 번째 줄처럼 실천을 지향하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와 개선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순종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먼저 나눌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본성, 그 다음에 운명과 관련된 두 조건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밑에 보면은 모든 운명은 실현과 인내에 의해 반드시 증복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같은 이치로 모든 자연, 즉 본성은 실현과 인내에 의해 반드시 증복된다라고 얘기하죠. 앞에 말하고 좀 틀리죠. 순종한다 했는데 여기서 그 지혜롭고 근면한 자세로 참고 견딘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견딘다는 게 실현과 인내란 우둔함과 게으름으로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적대적인 모순적인 뜻이 보이는 운명이나 자연으로부터 허용과 유익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이 분야에서 제1조에 해당하는 지식은 인간의 다양한 자연적 본성과 성향에 관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나요? 관대함. 주에 보면은 관대함은 사람이 자신의 업적을 정확하게 의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칭송에 대해서는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금 인간의 다양한 본성과 그 기질들이 이 386쪽의 밑에서 10번째 줄쯤 보면 나로서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이 기질들을 다루는 이 분야가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한결같이 결핍되어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윤리학과 정치학 모두의 큰 도움과 유익함이 될 텐데 이게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분야에서 제1조에 해당하는 것이 지식은 다양한 자연과 본성과 성향에 관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85쪽 첫 줄에 이게 389쪽의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이 분야에서 지식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에 대한 연구이다. 육체의 치료 과정에 비유하자면 먼저 다양한 체질을 인식하고 그 다음 질병,
마지막에 치료법을 인식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정신의 치료 과정도 이와 같다. 치료하기에 앞서 인간 본성의 다양한 기질을 인식하고, 앞에서 나온 얘기죠. 다양한 질병이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여기서 정신의 질병이란 감정의 동료와 무질서를 일컬는다. 그래서 대중을 바다에, 웅변가를 바람에 하면은 정신도 비슷하게 감정이 마치 바람처럼 정신의 혼란과 동료를 이야기하지만 않는다면 정신은 원래의 본성에 맞게 절제, 평정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한 6번째 줄 390에 윤리학의 핵심 주제인 감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수사하게 해서 그나마 부차적으로 다루었다. 말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말에 의해 움직이는 감정은 2차적인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수사학에서 이런 표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뭐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뜻이 파토스가 감정이겠죠. 오바마가 추도사를 할 때 총기 난동 사건에 의한 희생자의 추도사를 할 때 51초인가 59초를 여도적 침묵을 했다는 것은 파토스 감정이입, 감정의 교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 이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질환이라서 감정의 동료와 무질서를 정신질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번째 줄 밑에서 쾌락과 고통은 특수한 감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쾌락을 찾고, 그다음 고통을 줄여주는 이런 인간의 노력들, 이것도 역시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이 특수한 감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91쪽에 마지막 줄에 어떻게 감정을 감정에 대항시켜 한 감정에 의해 다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짐승으로 짐승을 사냥하고 새로 새를 쫓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사냥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시민사회를 유지해온 원리인 보상과 처벌의 탁월한 용법이 정립된다. 즉 나머지 감정들을 제어하기 위해 공포와 희망이라는 지배적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에서 때로는 한 당파를 다른 당파로 제압할 필요가 있듯이 인간 정신의 내면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350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50쪽에 첫 줄에 보면은 정신이 관대한 사람은 교육과 설득으로 사로잡을 수 있지만 저속한 정신의 소유자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만 사로잡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 391쪽에 8번째 줄쯤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393쪽에 첫 번째 줄.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이 습관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주의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훈련하는 방법, 남성 육체에 대해서 훈련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지침도 많아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여기 394쪽 보면 첫째, 처음부터 긴장을 너무 높이거나 너무 낮추지 않도록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들 중에 또 재밌는 표현들 395쪽에 밑에서 6번째 줄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즉 청년은 도덕 철학의 청중으로 적합치 않은 바 그들은 끓어오르는 감정의 열화로부터 진정되지도 세월과 경륜으로 길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신의 교화와 관련된 문제. 그 이유는 인간 정신이 어떤 때는 비교적 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어떤 때는 타락한 상태로 빠져있다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선을 붙들어 두는 일은 지금까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수행되어 왔다. 하나는
맹세나 지속적인 다짐으로 선을 붙들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단한 수행과 단련으로 선을 붙들어 두는 것이다. 두 방식은 모두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정신을 지속적인 복종 상태로 묶어둔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는 맹세, 하나는 수행과 단련이죠. 한편 악을 지우고 축출하는 일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다. 하나는 과거의 악에 대한 일종의 대속이나 속죄를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나 계획을 행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신성한 종교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그래서 이게 선한 도덕 철학은 종교의 한계에 불과하다는 편이죠. 인간 정신을 득과 선이 충만한 상태로 바꾸면서 이런 수단이 나오는데, 밑에 세 번째 줄에 첫째, 누군가가 정직하고 선한 목표를 설정하고 게다가 그 목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진실한 태도를 견지한다고 치자. 그런 자신의 한꺼번에 득스러운 모습을 바꿀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연이 한 일이나 다름없다. 둘째, 이와는 달리 손자극과 비슷한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각가가 입상을 조각한다고 치자. 그는 자신이 손댄 부분만을 특정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400페이지 한 6번째 정도는 진정 신성한 정신 상태에 비하면 그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와 참된 신앙만이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에 사랑을 새겨 넣는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메난드로스는 서투른 선생보다는 사랑이 삶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한다. 참으로 탁월한 통찰이라고. 그래서 401쪽에 한 6번째 교점에 이에 비하면 윤리학은 모든 학설을 총동원하더라도 서투른 선생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사랑만은 정신을 그렇듯 고양된 상태에서도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다. 자비로운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권력에서 하나님을처럼 열망하다가 루시퍼가 지옥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식에서 하나님처럼 열망하다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러나 선함이라 사랑에서는 하나님과 비슷해지기를 열망하거나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죠. 선함이나 사랑에서는 하나님을 닮을 것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뭐 403쪽인가요? 17에 보면 우리가 방금 격언에 도달한 인간 철학의 영역은 인간을 개인 수준에서 육체와 정신의 개합체로서만 고찰하는 일반적 영역에 속한다. 이 영역에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정신의 선함이나 육체의 선함 사이에는 정신의 선함과 육체의 선함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그것이다. 육체의 선한 상태에 관해 건강, 아름다움, 힘, 즐거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이성적 도덕적 지식 분야들에서 연구된 정신의 선한 상태는 이와 유사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하다 되는데 성의가 동시에 뭐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다는 얘기. 그러나 아까 즐거움에 대해서는 마지막 줄에 보면 404쪽에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문제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는 인간 철학에 대한 영역에서 다루고 23장에는 시민사회가 남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보다 전체를 몰고 가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했죠. 로마인들은 양떼와 같다. 그래서 전체를 몰고 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했죠. 이 점에서는 오히려 윤리학은 개인에 대한 얘기고 정치학은 단체 사회죠. 그래서 윤리학이 정치학보다 다루기 힘든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사회를 다루는 학문이 세 분야로 나누는데 첫째 사회활동인 대화, 그 다음에 사업, 통치에 상응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사회 결사에서 추구하는 것은 안락, 효용,
안전으로 가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세 지혜, 즉 행동의 지혜, 사업의 지혜, 국가의 지혜가 나온다. 세 지혜는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다. 여기서 보면 표정 관리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되어 있죠. 뭐 대화하는 데 있겠죠. 407쪽에 보면은 이렇듯 6번째 줄에 표정 관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화에서 은행과 외관을 바르게 하는 일이다. 그 밑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해 보이기도 비굴해 보이기도 싫다. 디누스가 말입니다. 교만은 남의 자유를 망각한 자의 태도고 태도라면 비굴함은 자신의 자유를 망각한 자의 태도라. 그래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비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08쪽에 또 재밌는 표현이 밑에 세 번째 줄에 결론적으로 말해 내게 행동이란 정신의 여복이요 보복으로서의 조건 뭐 이런 이야기야. 정신의 여복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있었잖아요. 이 행동의 지혜, 사업의 지혜, 뭐 국가의 지혜 이런 얘기 지혜를 분리했었는데 나눴었는데 409쪽의 5번째 줄 일이나 사업에 관한 지혜는 지금까지 저술로 집중된 적이 없다. 이는 학문과 학문의 교사들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행동의 지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식자층이 덕에 비해 열등하고 명상에 방해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통치의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럭저럭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럭저럭 잘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지혜는 아까 이게 별로 없다고 그랬죠. 집대성명 사정이 다르다. 일이 인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일의 지혜를 다룬 책은 한 권도 없다. 그 밑에 보면은 학문을 갖췄을 때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자는 경험이 풍부하되 학문을 결핍한 자를 훨씬 능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게 몇 가지 아포리즘을 객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411쪽에 솔로몬 아포리즘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 415쪽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의 좋은 품성을 가장 기뻐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식의 좋지 못한 품성을 가장 근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덕의 분별력에서는 약한 반면에 우의 분별력에서는 강한 탓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담론들이 지금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있는데 419쪽 보면 5번째 줄에 또한 그런 지식은 신뢰가 담론에 종속될 때보다는 담론이 신뢰에 종속될 때 실체를 위해 한층 더 생명력을 받는다. 담론이 신뢰에 종속될 때.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에 4번째 줄이죠. 마키아벨리가 다룬 정치 담론에서는 시대사가 최상의 토대를 제공하였지만 이제 사업에 관한 담론에서는 가장 적합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 역사라는 점이다. 앞에서 이런 얘기 나왔고요. 사업에 대한 담론은 사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편지를 토대로 한 담론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키케로의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발휘하는 것, 밑에서 딱 중간점 되네. 지혜를 발휘하는 것과 지혜롭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원에 비교하자면 전자는 원주를 향하는 지혜요, 후자는 중심을 향하는 지혜다. 즉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지가 남한테 지혜를 주는 거고 지혜롭게 되는 건 지가 자신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중심을 향하는 지혜다.
그래서 즉 전자가 즉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남을 위한 조언의 지혜라면 유자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지혜를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좀 불결한 것을 강조했다 이런 표현이 422쪽에 이런 종류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오른손이요 나의 창이나니 이건 너무 자신감이 치게 이런 종류의 자신감은 언제나 불경한 것을 간주되어 있고 축복받은 적도 없다. 실제로 위대한 정치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성공을 각자의 수완이나 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축복에 기인한 것으로 돌렸다. 지극히 종교적인 뜻 같다. 솔라가 자신에게 붙인 별칭은 위대한이 아니라 축복받은 이었다. 케사르가 한선장에게 자네는 케사르와 게이사르와 그의 운명을 함께 싣고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죠. 아우스투스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죠. 자기 친구들에게 갈채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마치 내 배역을 잘 마친 그 배우처럼 내 잘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스스로 마치 무대에서 배역을 능숙하게 수행한 배우처럼 여겼다. 지금 막 운명에 대한 본성 이 본성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운명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425쪽에 보면은 14회 운명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지침은 모모스 신이 요구했던 바로 그 작물을 얻으라는 것이다. 모모스는 사람의 가슴 속에 다양한 모퉁이들과 숨은 구석들이 들어있음을 알고는 그것들을 들여다볼 작물이 없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첫 번째 지침. 그 다음에 뭐 신 427쪽 16부는 그러면 이제 고대인의 의미를 쫓아 지혜의 힘은 믿음과 불신을 진중하고 느리게 행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가르침부터 논의하기로 하자. 이 가르침 말보다 표정이나 행동 구조에 더 많은 신뢰가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요. 말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다듬은 말보다는 응급기로 튀쳐나온 말이나 어표를 찔러 갑자기 나온 말에 더 신뢰가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행동의 얘기가 428쪽에 밑에 5번째죠.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 리뷰스의 말처럼 사기꾼은 먼저 작은 일로 신용을 얻고 나중에 큰 일로 이익을 더 못해. 요즘 사기꾼은 똑같은 일. 그 다음에 42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쪽에 말의 경우를 검토하기로 하자. 의사의 진단에 비유하자면 말에는 기만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분유물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경매는 부당한데 특히 말이 객증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발할 때 이렇다면 악어의 피나의 통렬하고 자극적인 말이 감정을 숨기기로 유명한 티베리우스의 가장의 가면을 조금 벗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좋은 신뢰에 대한 표현하고 있다. 감정을 조장해서 어떤 말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한 시인은 감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비밀을 털도록 하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31쪽 세 번째 줄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하자. 사람의 약점과 결점은 그의 원수로부터, 약점과 결점은 원수로부터, 덕과 능력은 친구로부터, 습관과 여가는 하인으로부터, 생각과 의견은 그가 제일 자주 만나 이야기하는 측근으로부터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견실한 방법은 그의 본성과 목적에 비추어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이다.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가 지금 탁탁 잘라 놓는 게 아니고 이야기 한번 가면 또 거기를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죠. 433쪽에 보면은 5번째 줄에 이 방면의 모든 연구에서 지름길은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세상을 두루 경험하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사람들과 널리 사귀고 친하게 지내는 것. 둘째, 다음 줄 표현의 자유와 기밀 유지 사이에서 중용을 유지하고. 셋째, 밑에 5번째 줄 늘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와 의도를 명료하게 바뀔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냉정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몇째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가 434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지금까지 나는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지침의 문제를 꽤 길게 다뤘다. 진짜 길게 했어요. 이 문제는 연구 전체 핵심뿐만 아니라 연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맹심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분야의 많은 지식이 아무 문제나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의 개성과 관련된 지식에서 두 번째 지침은 인간의 감에 유익한 정보를 취하여 인간 자신을 잘 이해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득과 능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결핍과 장애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득과 능력은 되도록 작게 여기고 결핍과 장애는 되도록 크게 여기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놓고 이와 같은 전망과 평가에서 견지에서 다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 그렇던 견지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시대의 상태, 일반적 상태가 얼마나 어울리는지,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직업 및 생활 방식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이게 밑에 네 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5번째 줄, 자기의 본성을 큰 방식으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대응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밑에 두 번째 줄에 친구 및 추종자를 선택하면서 자기의 본성과 기질을 맞는 자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 어떻게 선배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폼페이우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술라도 할 수 있으면 나라도 할 수 있는 술라는 폼페이우스가 다르지. 어쨌든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 비판하고 디스도 하면서 좀 그거는 좀 그렇다 얘기하면서 31에 보면 439쪽 31에 10번째 줄입니다. 최소한 덕이 정당한 가격 밑으로 낮추어 평가되거나 폄하되지 않으려면 이처럼 덕을 치장하고 자랑하는 것을 불필요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또 결점을 가리는 일도 장점을 내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게 440쪽이죠. 이건 역시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게 말이 지금 이게 하다 쭉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한 경계심에 의한 것, 재석에 의한 것, 자신감에 의한 것 이렇게.
싫었다는 얘기입니다.